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15회차 승무패가 이제 2시간 정도 지나면 발매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회차도 2월이 되는 바람에 15회차 승무패는 1등 적중 예상금이 30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중회차가 유로파워 컨퍼런스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30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두 번이나 2월된 만큼 빅머니 회차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청자님들께서 이 계속되는 2월판, 이 2월판을 좀 종식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5회차는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방송을 해드리는 경기가 겨울인생이 생각하는 가장 단통이 유력한 경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두 번째로 단통을 유력하게 생각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날 방송이 되는 그 11번째 경기에서 14번째 경기가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박빙의 경기로 이 경기들도 단통으로 결과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 단통으로 끌어내는 과정들이 좀 상당히 힘들었고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에서 눈을 붙이고 있는 시간이 5분의 1이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겸허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정식 겸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경기 한 경기를 분석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 단통으로 끌어내는 과정까지의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물론 남은 경기들도 마찬가지로 이 한 경기 한 경기, 이 경기를 겨울인생이 왜 단통으로 이 패 구간을 찍었는지, 무 구간을 찍었는지 정말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또 시청자님들의 그 2월판 적중 또 기원드리고 여러모로 아주 그 갖가지 마음, 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용기를 주시고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곧바로 겨울인생이 생각하는 가장 단통 구간이 확실해 보이는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15회차 승무패에 편성된 유로파 14경기 가운데서 단통 구간으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순서대로 추천을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11번 매치업으로 제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분석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했던 경기고요. 1차전 그 현장으로 잠시만 아주 짧은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스컴이나 현지 패널들의 의견들은 집중력의 차이에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논평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겨울인생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양팀 감독의 어떤 전술 싸움에서 그 올림피아코스의 맨델리바르 감독이 완패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양팀 감독은 시청자님들께서도 굉장히 알만한 분들이세요. 올림피아코스의 맨델리바르 감독은 그 스페인,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고요. 러비킨 그 트라이버 감독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고 그러죠. 개인적인 성향. 전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면 맨델리바르 감독은 상당히 스페니시하고 그리고 러비킨 감독의 그 전술을 정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예전에 잉글랜드의 그 어떤 표본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차전에서 보듯이 4-2-3-1 포메이션이
양 팀의 그 공식적인 포메이션이거든요. 맨딜리바르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은 이 볼란치 부분에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약간은 일단은 더블 볼란치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수비가 우선이 되는 그런 전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같은 4-2-3-1인데도 그 마카비 텔아비브의 로비킨 감독은 굉장히 공격적인 4-2-3-1 포맷을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팀이 아틀레틱 빌바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비킨 감독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발베르데 감독이 빌바오를 지휘하는 방식과 상당히 좀 흡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빌바오보다는 좀 스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비 선수와 페레츠 선수가 지키고 있던 부분이 빌바오로 치면 구르제타와 산세트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중앙 포워드와 공미 부분, 어떻게 보면 맨딜리바르 감독과 완전 상반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비와 페레츠의 그 중앙 포워드와 세컨 스트라이크 위치에 아주 상당히 활용을 잘하는, 그래서 골 메이드의 어떤 집중력이 높았다기보다는 그 밀손과 다비다가 있었던 그 좌우 측면에서 자비와 페레츠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을 올림피아코스의 그 쓰리미들이 그리고 투 볼란치가 잡아내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와 이나키 윌리엄스가 좌우측 측면에서 구르제타와 산세트에게 연결을 해주듯이 똑같은 아마 그런 방식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텔아비브의 공격적인,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밀손과 다비다가 측면에서 올려주는 다양한 크로스를 자비와 페레츠가 원투 펀치로 해결을 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딜리바르 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블 볼란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딜리바르 감독이 세비야에서 지난해 10월에 라요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잘렸거든요. 근데 그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물론 그때 이후로 현장 감각은 없겠죠. 야인으로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에서 전술 공부는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세비야 때와 너무나 흡사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력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 나이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64시겠군요. 그 정도 아주 좀 연륜도 있으시고, 라리가에서는 에이바르, 아틀레틱 빌바오, 그리고 바야돌리드, 오사수나, 레반테, 알라베스, 많은 팀에서 그 지휘봉을 잡았던 감독입니다. 전술적인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좀 너무 수비적으로 지향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쉬웠던 1차전이었다고 보고요. 로비킨 감독은 예전에 토트넘 시절에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벤치에서 또 재현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로비킨 감독은 또 보면은 리버풀이나 토트넘이나 어디 있었죠? 또 아스톤 빌라 있었죠. 에스톤 빌라.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 시절에 웨스트햄으로 임대를 가서 그리고 또 토트넘 시절에 셀틱으로 임대 갔을 때, 그때는 한 경기당 한 골씩 넣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였던 선수 시절이었고요. 그렇게 좀 임팩트가 강한 활약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빠른 나이에 LA 갤럭시로 이적을 해서 LA 갤럭시에서 정확히 100골을 채우고 갤럭시에서만 100골을 기록한 어떤 전설로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로비킨 감독이 마카비 텔아비브에 심어놓고 있는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의 효과는 상당했다고 저는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전에 4대1로 마카비 텔아비브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맨딜리바르 감독과 로비킨 감독의 기략 대결에서, 그리고 전술 대결에서 로비킨 감독의 완승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월 승무패의 서막을 열어주었던 경기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1차전에 4대1로 지금 굉장히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올림피아코스가
이 원정 경기에서 이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홈 경기는 엄밀하게 보면 아니죠. 마카비 텔아비브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 축구 연맹에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치르지 못하게 했죠. 국제 경기들을. 그래서 이 경기는 그 세르비아의 TSC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SC 아레나는 유럽컵 경기들이 몇 번 열렸기 때문에 그 구장의 분위기는 아마 익히 시청자님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마카비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에서 치르는 경기가 아닌 세르비아에서 치르는 경기다. 자, 이 정도 부분은 베팅하시는 그 유저님들께서 좀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 팀 모두가 원정 경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팀의 리그 일정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4대1, 3대0, 이 세 골이 뒤집어지는 건 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경기들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3대0에서 5대3으로 뒤집는 경기도 봤고요. 그래서, 특히나 유로파보다도 유로파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감독들이 비중을 두지 않는 감독들은 그냥 버린다고 하죠. 그런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팀은 현재 진심으로 싸워야 되는 경기는 맞습니다. 로비킨 감독이나 맨딜바르 감독이 그런 어떤 그 빅딜을 하실 분들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 4대1의 경기를 올림피아코스가 뒤집어 엎을 수 있을지 일정들을 한번 보면 조금은 가늠이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카비 텔아비브와 올림피아코스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경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월 11일에서 3월 12일로 넘어가는 새벽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경기 휘슬이 울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2.30과 2.88, 자, 이 해외 배당은 요지부동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수요일 오후부터 배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요동치리라 생각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 일정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이 경기가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포엘 하이파와 리그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초기 예측 구간에서 그 44시간의 휴식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이 바로 마카비 텔아비브이고요. 텔아비브의 경기 일정이 오늘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축구협회에서 이 자국 선수들의 그 보호 차원이죠. 아무래도 마카비 텔아비브는 필드 플레이어로 치면은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스라엘 선수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3월 17일,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유로파 경기가 있고 3월 17일 일요일 날 오전 3시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기를 하루 늦춰서 18일 월요일 오전 3시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44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메디컬 회복 주수 72시간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경기를 치르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카비 텔아비브의 어떤 그 체력적인 변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28개 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기 일정들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고요. 크게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로비킨 감독이 지난 1차전에 어떤 수은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하비 선수나 페레츠 선수, 밀선 선수, 다비다 선수 이렇게 공격 라인 쪽에서 이 4명의 선수들을 과연 세르비아로 TSC 아레나로 데리고 갈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4대1이라는 여유가 로비킨 감독에는 크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올림피아코스가 한번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차별적으로 골폭풍을 가져갈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너무 그 최종적인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비킨 감독이 뭐 기존의 선수들을 다 소집 명단에 포함을 시킨다면 가서 좀 박빙의 경기가 치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선수들을 혹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세르비아라는 뭐 아주 그 원정 아닌 홈 아닌 원정, 좀 이상한 좀 느낌이 드는데, 이스라엘에서 경기를 펼치면 좀 예상하기도 편할 텐데, 그죠? 이런 경기들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TSC 아레나에서 이 1차전에서 치렀던 선수들을 그대로 소집 명단에 포함을 시킨다면 올림피아코스가 그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비킨 감독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감독 경력이 오래되지도 않고 어떤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겠죠. 하지만 올림피아코스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카비 텔아비브의 그 체력적인 변수, 이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요, 이 경기를 치르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4월 1일까지 경기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경기를 치르게 되죠. 아테네 원정을 치르는 다음 경기가 4월 1일이니까 아주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맨딜리바르 감독이 뭐 총 공세를 한번 펴볼 만한 모든 선수들을 한번 동원해 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올림피아코스가 영입한 선수들 가운데서 지금 부상 복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살레르니타나에서 데려왔던 그 카브랄 선수, 이 선수도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모나코에서 좀 그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죠. 스포르팅 CP에서도 그랬고, 마틴 선수도 아마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그래서 경기에 투입을 시키지 않을까, 경기가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8명이나 아주 공격적인 영입을 했죠. 그만큼 지금 그리스의 그 슈페르리가의 우승에 아주 염원을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보면 그 중앙 백라인과 미들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 아주 다양하게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포르투에서 나바로 선수도 영입했고, 벤피카에서도 영입을 했고요. 브라가의 호르타 선수,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선수들이 지금 올림피아코스로 아마 그 맨딜리바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구단의 그런 배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이 2차전에서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승무패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가 28개 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출전하는 나라들이 17개 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승무패나 프로토에서 쉽게 접하는 팀이 6개의 나라가 있고, 나머지 11개의 팀의 나라도 우리가 유로파 경기를 한 번 보고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승무패나 꾸준하게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날 때 한 나라씩 그 리그의 운영 방식 정도는 좀 숙지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의 슈페르리가에 관해서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너무 좀 비슷하고 K리그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전체 14개 팀이 참가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14개 팀이니까 홈앤어웨이 하면은 26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26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상위 6개 팀, 그러니까 챔피언십 그룹이 6개 팀이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 8개 팀은 다시 그 챔피언십 그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제 이 6개 팀이 챔피언스 리그 최종 예선 3라운드로 직행하는 우승팀을 가리게 되고,
2위 팀은 최종 예선 2라운드로,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로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6개 팀 가운데서 뭐 5위나 6위, 그러니까 뭐, 지금 라미아 팀이 뭐 6위로 지금 있고요. 아리스 테살로니키가 지금 5위로 있지만 이 5, 6위 팀은 거의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점수차도 승점차도 워낙 많고 실질적으로 그리스의 그 슈페르리가 그리고 챔피언십 그룹은 뭐 아테네 그리고 PAOK 테살로니키 그리고 파나시나이코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이 네 팀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리그와 좀 다른 경우는 챔피언십 그룹의 운영 방식은 이제 홈앤어웨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딱 2경기씩밖에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 팀이니까 딱 10경기만 치르고 바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게 K리그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 경기가 6점짜리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위와 6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리스 테살로니키와 라미아와의 경기는 보너스 경기고요. 나머지 1, 2, 3, 4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1, 2, 3, 4위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팀들 간에 지금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 유로파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경쟁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리스의 가장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팀은 올림피아코스라고 봐야 되겠죠. 우승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우승을 거뒀고요. 사실 올림피아코스나 파나시나이코스 때문에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리그 랭킹이 6위인가 7위까지 올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물론 한 17위, 16위, 17위, 18위 이 정도로 떨어져 있겠지만 그 정도로 올림피아코스와 파나시나이코스는 그리스의 아주 대표적인 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1대4로 패했으니까 지금 맨딜리바르 감독의 그 얼굴은 상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원정 경기에 또 다음 경기는 4월 1일 날 치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 아마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 보면 마카비 텔아비브는 자국 리그로 돌아가서 이틀 반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나서 하프엘 하이파와 리그 경기를 치르고요. 올림피아코스는 이 경기를 치르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보름 동안 쉬다가 4월 1일 날 아테네 원정을 치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로비킨 감독보다 맨딜레바르 감독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포지션 전술을 운영하는데 좀 여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1차전에 그 3골이나 앞서 있는 부분이 로비킨 감독에게 좀 더 많은 심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는 부분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아니라 세르비아 TSG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 이 점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번 경기만큼은 올림피아코스가 물론 무승부라는 것은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무승부는 사실 14경기다 무승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그 14경기 중에서 가장 단통 구간, 올림피아코스의 승리 구간에 가까이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 마카비 텔아비브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 겨울 인생의 최종 선택은 원정팀 올림피아코스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방송을 해드렸던 15회차 승부패 단통이 유력한 경기들 일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 좀 붙이고요. 일어나는 대로 분석한 내용들을 좀 최종 점검을 해보고 2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